여기 절대 믿기지가 않는 사건이 기어코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목격됐습니다. 독일에서 온 명문 축구 클럽 스카우터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축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인들이 보인 이례적인 행동을 보며 충격의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뜬금없지만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약 60여 년 전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벗어나며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먼 타국 독일로 떠나야 했던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의 마지막 소원이 마침내 바로 이곳 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어. 기어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비행기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는 그 순간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혼잣말을 되새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독일 축구 클럽에서도 최고 명문팀인 프랑크푸르트의 유소년 스카우트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요하네스 니코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유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오게 되었죠. 처음엔 구단주께서 한국 특유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관찰하면서 좋은 한국 선수를 꼭 발굴해서 영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것도 유소년 축구 선수 발굴을 위해서라고? 한국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가 있는 세계 최강 독일의 유소년을 발굴하는 것이 최고일 텐데. 저는 독일인이라는 최고의 자긍심 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그렇기에 이번 한국 출장이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단주님께 독일 축구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반박했었죠.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와 같은 세계적인 독일 클럽들의 유소년 시스템을 예로 들며 왜 굳이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선수를 찾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독일 1부 리그도 아닌 2부 리그도 아닌 3부 리그의 유소년들이 팀을 꾸려도 한국의 웬만한 프로축구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구단주는 제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2002년 일본과 한국이 공동 월드컵 개최했던 그 당시에 한국이 실력으로 월드컵 4강 간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분명 한국이 당시 심판들과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대팀 선수들에게 폭력적인 경기 운영이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여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구단주의 강력한 지시로 저는 한국을 갈 수밖에 없었죠. 한국으로 가는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자료들을 건성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실망스러운 결과만 확인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 도착 후 첫 번째로 갔던 서울FC의 유소년 아카데미 방문은 제 모든 편견을 처음부터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유럽에 대한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축구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12세 이하 팀의 한 어린 선수가 보여준 개인기는 독일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우는 비르츠 선수보다도 훨씬 뛰어났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축구에 대한 전술적 이해도였습니다. 15세의 선수가 보여준 공간 활용 능력은 분데스리가 유소년 대회에서도 절대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특유의 정신력을 강조한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독일 팀에서 운영하는 기존 훈련 방식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나 부족해 보였죠. 각 선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은 저를 너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선수별 식단까지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프로팀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최첨단 시스템이라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5세 이하 팀의 연습 경기를 지켜보며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보아온 독일 유소년 경기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볼 컨트롤의 정확성, 패스의 템포, 그리고 전술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까지 모든 면에서 그들은 유럽의 동년배 선수들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럽의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축구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구단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각 연령대별로 최소 3명의 전문 코치진이 배치되어 있었고 피지컬 트레이너와 심리 상담사까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선 그나마 유명하다는 일본의 유소년 팀들이 여전히 한 명의 코치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양사가 선수들의 개별 식단까지 관리하는 모습은 독일의 프로팀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선수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각 선수의 경기력, 체력,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으뜸인 일본의 첨단 시스템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이를 구현한다는데 믿기질 않았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수 발전 예측 시스템은 대중국이라 홍보하며 강력한 경제 규모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거대 자본으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혁신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나마 눈여겨봤던 일본은 오히려 형식적이었고 수많은 거대 자본이 투입된 중국의 투자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가히 혁신적이었고 무엇보다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었죠. 곳곳을 돌아보며 너무나 큰 충격을 받던 도중 독일에 있는 친누나에게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며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계셨던 너무나 노약하셨던 90세의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었던 친누나가 제게 긴급하게 전화했던 것이죠. 저는 순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뒤섞인 어찌할 바 모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조만간 생명을 마감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얘기는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전화로만 듣게 되니 더욱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속히 독일로 가겠다고 누나에게 말했는데 누나는 오히려 저를 허겁지겁 말리며 한국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던 한국인 첫사랑을 꼭 찾고 오라는 당부였죠. 아버지께서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그 첫사랑 한국인 여인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시며 아버지를 대신해 자식들이라도 꼭 한번 찾아달라는 짧은 유언을 남기시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선 어릴 적 어머니 몰래 가끔씩 저와 누나에게 한국인 첫사랑 여인이 있었다며 애틋한 추억을 웃으며 얘기해 주시곤 했었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누나 말로는 아들인 제가 이번에 이왕 한국 간 김에 꼭 한번 그 첫사랑 한국인 여인을 찾아봐 달라며 연신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절절한 첫사랑 얘기를 가끔씩 들었기에 한국에 있는 저의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죠. 사실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전에 이곳 한국에 수차례 오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번번이 찾지 못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누나에게 만약 너네들이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너네들이라도 이수미라는 여인을 꼭 한번 찾아달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실 제 아버지께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전통 있는 의사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이 꽃피우던 1960년대 중반, 당시 30살이었던 아버지는 병원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간호사를 만났었죠. 바로 갓 20살이 된 앳된 소녀의 이수미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 의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본 적 없던 아버지께서는 이수미 씨의 참하고 여린 모습을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간호사 해외 파견이라는 국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약 6천여 명의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의 한국은 6.25 전쟁 이후로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었고 그렇기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화벌이를 위해 간호사 파견이라는 정책을 펼쳤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시기는 독일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 부흥기를 맞이했던 시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을 갔었던 것인데 처음에는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생활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는데 간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어가 필수였으나 파견 전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어요. 이수미 씨 역시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하셨죠. 게다가 더욱 가혹했던 것은 병원 내의 차별이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한국 간호사들에게만 가장 힘든 업무만을 몰아주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수많은 의사들은 환자의 위생관리와 식사 보조와 같은 육체적으로 고된 일들을 모조리 한국인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인 간호사들은 독일 현지 간호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욱 힘들고 고된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인종차별과 문화적 고충도 심각했다고 했는데 일부 독일 의사들은 한국의 여성 간호사들을 향해 노골적인 차별적 시선을 보냈고 때로는 수위 높은 성적인 농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미 씨의 이러한 고충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에 그런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고 했죠.
일이 끝난 늦은 저녁에 독일어를 가르쳐주고 힘든 업무를 도와주며 수위 높은 성적으로 농담하는 독일 동료 의사들과 수없이 많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운명은 우리의 사랑을 순탄하게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관계가 깊어지던 무렵 한국에서 수미 씨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었는데 수미 씨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허겁지겁 짐을 쌌고 그 와중에도 아버지께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매일 밤 몰래 써왔던 일기가 들어있었다고 하셨죠. 일기장에는 매일 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도 의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환자들을 돌보는 이유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작은 메밀리꽃 한 송이가 말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마음도 이 꽃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녀는 지체할 시간도 없이 한국으로 바로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간히 편지가 오고 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도 뜸해졌고 결국에는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복귀한다는 그녀의 마지막 소식을 끝으로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했죠. 아버지께서는 그 후 오랫동안 수미 씨를 기다리셨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갔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와 저를 낳으신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늘 수미 씨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고 가끔씩 그 얘기를 전해주셨을 때마다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며 하루빨리 이수미 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첫사랑을 찾는 일은 60년 전의 흔적을 더듬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소년 축구선수 발굴이라는 본래 임무는 잠시 뒤로 미룬 채 저는 한국의 1960년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성균관대학교의 최정준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 과정을 전공한 역사 전문가 교수였습니다. 특히 그는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한국 간호사들의 역사를 깊이 연구했다고 했죠. 그의 연구실은 당시의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서류철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의료 기록들이 역사의 무게로 짓눌린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간호사의 해외 파견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6천여 명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되었고 그들은 단순한 의료인이 아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선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보내준 외화는 당시 한국의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도 했죠. 며칠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한 묶음의 의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간호사들이 가져왔던 당시 진찰 관련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병원들은 간호사들에게 근무 증명을 위해 의료기록 사본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수천 장의 기록들 사이를 하나하나 찾아보던 중에 드디어 저는 아버지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 결과 환자의 진찰 내용 사이사이에 아버지와 수미 씨가 남긴 작은 메시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학 용어로 위장된 사랑의 고백이, 때로는 환자의 체온 기록 속에 감춰진 그리움의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수미 씨는 의료 진찰 기록이라는 공식 문서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남겨두었던 것이었죠. 특히 한 페이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67년 11월 28일자 진찰 기록이었습니다. 환자의 심전도 그래프 아래에 아버지께서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심장의 리듬처럼 규칙적인 그리움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미 씨가 한글로 답장을 남겼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보물지도를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최 교수의 도움으로 당시 간호사들의 귀국 기록을 추적했고 마침내 이수미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과거 간호사들의 동창회 명부를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남양주의 한 주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남양주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이수미 씨가 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첫사랑을 만나게 될 순간이었던 것이죠. 아들로서 저 역시 너무나 큰 떨림이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미 씨 집 앞에 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변화시켰을까 몹시 궁금하기도 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수미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며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는 백발의 할머니께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60년 전 아버지를 사로잡았던 그 눈빛 그대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요하네스 니코입니다. 1963년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한바닉 니코 박사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제 소개를 의아한 표정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녀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든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프랑크푸르트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를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20살의 앳된 간호사였고 서툰 발음으로 의학 용어를 외우며 밤을 지새웠던 시절과 그리고 그녀를 몰래 도와주었던 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였죠. 당시 독일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동료 간호사들은 다들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독일어를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숙소에서 몰래 독일어를 가르쳐 주던 순간들과 늦은 밤 함께 나누었던 식사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피어냈던 사랑이었죠.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매일 밤 독일어 공부 내용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편지를 마지막에 꺼내는 순간 6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꾸깃꾸깃한 편지 봉투는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맡기신 편지입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할머니 손에 편지를 건네드리며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젊은 시절의 본인 모습이 비쳐 보였나 봅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20살의 간호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던 기억이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필체로 쓰여진 독일어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워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말들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르러서야 할머니는 제게 고개를 들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 말끝을 잊지 못하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 영원한 이별의 소식과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한켠에 간직해온 사랑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주셨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는데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60년 전 젊은 의사와 간호사가 나누었던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해야 했다는 깊은 슬픔도 함께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전달된 사랑의 메시지가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가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희망의 이야기가 앞으로 제 인생의 모든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또는 다른 지인들 중에서도 독일로 파견 갔던 광부나 간호사와 같은 분들이 계셨나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고 잊지 못했던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한 번은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작은 댓글이 소중한 추억 속에서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